사실 이 책이 보기에는 좀 벽돌책 같고 좀 무서운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책이 너무 웃겨요. 청소년기의 뇌가 유아의 뇌나 성인의 뇌와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해요. 어른들은 나도 다 다 겪었다. 겪어봤어,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바뀌었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읽진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이메일 주소를 남기니까 여기까지 읽은 사람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봐라.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 저희 과감에 과감하게 찾아와 주신 분은요, 제가 진짜 모시고 싶었던 분이고요. 왜냐면 이분 덕분에 제가 많은 책을 읽어왔고 앞으로도 또 읽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책, 인문, 교양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20년간 번역해 오신 우리 베테랑 번역가 김명남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망하네요. 저는 김명남이고요. 과학책을 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세이나 소설책 뭐 가리지 않고 지금 한 20년간 120권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도 과학을 했고 그래서 주로 과학책 번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공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셔도 되나요? 저는 화학 전공했는데 네, 박사님 앞에서 전공을 아닙니다. 했다면 되게 민망하네요. 저는 사실 이 김명남 번역가가 번역했던 책들을 한번 쭉 어떤 통계를 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번역해 오신 책이 워낙 권수가 많고 다양한 분야를 하셨는데 분야별로 한번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어떨까. 그러면 번역가님의 개인적인 취향이 드러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서 원하는 번역 출판 시장, 번역 시장의 어떤 지표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너무 대표적인 번역가이시기 때문에 김명남 번역가의 작업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20년이 긴 세월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한 가지 직업을 10년 정도 했으면 정말 그분의 그 직업을 너무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한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더 넘어서 20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담아두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보통 책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책의 저자나 이런 분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번역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김명남 번역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번역가인데 김명남님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게 너무 생각보다 없더라.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직접 모셨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뜯어볼 책은 행동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세폴스키의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벽돌책의 대명사 우리 벽돌 문진이 필요한 이 책 정도 누르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책을 다 보시는 분들은 드물 것 같고 독자가 가장 많이 볼 페이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책장에 꽂아놓은 네. 책장에 꽂아 여기를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책에 대해서 조금 내가 로버트 세폴스키다 이렇게 저자의 빙의해서 한번 책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번역가가 책을 소개를 한다는 게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가면을 하나 제공해 드릴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오게 되는 것도 있는데 세폴스키 씨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마치 제가 쓴 것처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책은 그 부제가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간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되 그 중에서도 최선의 행동, 남을 돕는 행동이라거나 최악의 행동, 집단 학살이라거나 이런 행동을 인간이 과연 왜 하는가 이런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쓴 이유는 그거를 답해야 어떻게 하면 나쁜 행동을 우리가 좀 덜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단초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목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두꺼워진 게 아닌가. 그냥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절박한 질문. 인간은 왜 나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적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인간은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가? 인간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네. 던지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책은 아무래도 좀 우리의 그런 최악의 행동들, 네. 우리 사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책을 좀 쓰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더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어떤 그런 통렬한 아픔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전혀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하려고 하는 책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소개를 들으면 네. 뭔가 이렇게 가슴 한편이 신성한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가요? 네, 우리 뭔가 인간 본성의 깊은 얘기 아주 내밀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이 책은 그런 책일까요? 안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왜 인간에게 서로 이렇게까지 대하는가는 그 문학이나 뭐 동서고금을 다 망라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으니까요. 과학이 여지까지는 답을 안 하는 것은 좀 직무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은 왜 남에게 이렇게 쉽게 복종하는가? 복종의 과학. 아니면 폭력성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인가? 그런 어떤 유전학의 과학. 이런 식으로 좀 쪼개져서 주제별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그 중에 한 소주제 정도는 이제 평소에 관심도 있었을 거라고 그럴 생각해요. 것 같아요. 네. 다 망라하다 보니 커졌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부분 뜯어보면 여기는 내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 네. 내가 평소에 생각해봤던 부분, 네. 또 여기는 내가 전혀 몰랐던 부분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이 책에서 좀 뽑아서 읽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뽑아서 읽어도 되는데 네. 그렇게 안내가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부분을 뽑아야 할까?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친숙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에는 특정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거기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책이 물론 이제 중간에 목차가 나오기는 하지만 책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성이 이런 가정으로 시작해요.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행동을 하나 합니다. 제가 지금 느닷없이 심채경 박사님을 때려요. 안 돼요. 때리면 도대체 얘는 이 행동을 왜 했을까? 그렇죠. 네. 이거를 짚어가는데 1초 전 저의 뇌에서부터 짚어가는 거예요. 무슨 뇌에서 무슨 명령을 그렇죠. 내렸길래 이걸 무슨 했나. 명령을 내렸길래 이 팔이 저렇게 움직였나. 근데 뇌를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나 그 외부의 많은 영향들이 모여드는 최종 경로일 뿐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아니면 제가 오기 전에 한잔 하고 왔는가 이런 것이 제 뇌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가 더운가 그렇죠. 뭐 제가 또 여성일 경우에 이게 생리 중인가 뭐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를 보다 보면은 더 넓게 이 몸의 생물학, 생리학, 내분비학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내분비학은 그러면 어디서 온 건가 따지다 보면 그렇죠. 또 제 유전자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유전자 중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유전학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 유전자라는 것은 또 무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요즘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 나도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현이 된다는 것. 그러면 결국 나는 유전자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환경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1초 전 어떤 행동이 1초 전 원인부터 뭐 몇 시간 전 원인, 며칠 전 원인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인류 문명 수천 년, 수십만 년 전 거의 비키스토리 네, 같은 네, 책이에요. 맞아요. 그걸 비키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거꾸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뭐 1초 전, 뭐 얼마 전, 아니면 이게 왜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네. 됐는가, 더 큰 단위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계속 짚어가는데 끝에 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면 완전 비키스토리거든요. 맞아요. 인간이라는 종이 왜 이렇게 맞아요. 진화해 왔고 우리의 사회는 인간을 어떻게 키워내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할 맞아요.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키스토리에 관련된 책들은 좀 큰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태초에 줌인을 네,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줌아웃을 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그 묘미를 느끼려고 하면 처음부터 좀 쭉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을 너무 식상한 질문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번역하는데 얼마나 아, 소요되었나요? 이 시간. 지금 1000쪽이 조금 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한 시간 네트 일수로 따지면 6개월? 6개월. 걸렸어요. 매일 이것만 번역했다고 치면 그렇죠, 그렇죠, 6개월. 6개월. 실제로는 하지만 한 2년 좀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책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아닌가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책은 좀 편하게 하는 편이라서 2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진 않고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면 될 것을 2년에 걸린 것은 이제 다른 일도 같이 다른 책도 병행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네, 보통 번역가들은 이제 한 책을 하면 그 책을 다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이 책은 좀 휴식이 네. 독자도 필요한데 하물며 번역가는 정말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뭐 주석이나 뒤에 찾아보기 이런 것들이 네. 또 방대하잖아요. 아, 네. 그것들을 순서가 어떻게 돼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주석이나 뭐 참고 문헌이 있으면 그걸 네. 같이 번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쭉 번역하고 책에 나온 순서대로 뒤에 찾아보기를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은 참고 문헌이나 네. 주석 번역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좀 같아요. 걸릴 것 이 책은.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수록 주석이나 찾아보기로 빼놓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어렵고 사실 저는 이제 오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찾아보기랑 참고 문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거기가 너무나 작업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잘 안 보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읽다가 필요한 사람만 그걸 보는데 맞아요. 번역가는 그거를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되니까 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학책은 저는 심하게 말하면 찾아보기가 없는 과학책은 과학책도 아니다. 이렇게 와. 말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니까요. 네. 물론 뭐 에세이로 의도된 책은 그렇지 않지만 이 책처럼 이제 지식이 위주가 되는 책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번역가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또 2차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이 사람이 세폴스키도 혹시 틀릴 네.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찾아내시는군요. 그렇죠. 틀린 것이 의외로 또 많이 있을 수 그래야 있기 돼요, 때문에. 번역가는. 왜냐하면 작가가 틀렸으면 네. 그냥 틀리게 두는 것이 번역가의 일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번역하는 저자들을 대체로 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완성도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것도 힘들긴 한데 만약에 뭐 틀린 게 있다면 아웃 오브 데이티드 된 정보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와. 사실은 찾아보는 시간이 네.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2년이란 기간 중에는 이 책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찾아보기에 있는 자료들이 진짜가 맞는지 요즘은 거짓말 AI 거짓말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그런 기분으로 그렇구나. 잘 썼나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 많이 걸리고요. 책이 또 주석이 많아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석이 대체로 굉장히 농담이기 때문에 주석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 책이 보기에는 좀 벽돌책 같고 좀 무서운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책이 너무 웃겨요. 읽다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주석이 좀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냥 읽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 나올 때마다 주석이 더 재밌으니까 무조건 주석부터 읽고 맞아요. 주석이 농담이 굉장히 많고 이 작가의 성격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주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업 자체는.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읽다가 주석이 나오면 주석을 번역하고 이렇게 가나요? 네, 뭐 그러는 편이고요. 본문 다 번역하고 이제 찾아보기도 이제 인덱스를 제가 타이핑을 해서 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틀린 게 있나까지 점검을 하신다면, 혹은 이제 지나간 이제 너무 오래된 네네.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업데이트까지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이런 책은 작가의 책이 아니라 번역서는 결국에 번역가와 함께 공동 작업물 혹은 번역가의 책일 수도 있겠네요. 번역가는 어디까지나 그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어머,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네. 겸손하시는 거 약간 아닙니까? 스파이와 비슷한. 그래서 그렇게는 전혀 말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인 경우에는 좋은 번역을 만나야 더 좋은 책이 되겠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얻는 보람 같은 게 있는데요. 세폴스키 선생님이 이 주 노츠라고 네. 이제 주가 있잖아요. 그 주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읽진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이메일 주소를 남기니까 여기까지 읽은 사람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봐라. 이메일 보내셨습니까? 아직 안 보냈죠. 아니, 왜 안 보내세요? 안 보내는데 이제 그런 걸 아는 즐거움 같은 게 작업의 즐거움이 있어요. 또 따로. 이게 정말 이렇게 작가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네. 같이 작업을 네. 하는 한 팀이 된 그런 그렇죠. 기분이네요. 맞아. 저희 사실 번역가님 어느 인터뷰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은 작가를 더 좋아한다. 왜냐면 틀려도 편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셨는데, 이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 더 연락을 해보실 건가요? 그게 이제 번역가들은 번역을 하다가 막히거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는 번역가들도 저 굉장히 그거 너무 많으시거든요. 궁금했어요. 이게 소통을 하고 번역을 하시는 건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지. 소통이 되고 그리고 꼭 저자가 꼭 안 받아주더라도 이제 책의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피하고 싶고요. 뭡니까 이거? 영어책 번역하시는 분이 지금 영어 장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제가 그냥 알아내는 방향으로 내한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굴시에 생기니까. 간혹 이제 강연이나 뭐 네. 북토크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 뵀던 적도 있으세요? 네, 저자들 뵀던 적도 있죠. 제가 과학책 아니라 그 다른 뭐 페미니즘 서적 같은 것도 가끔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리베카 솔릿 같은 작가가 온 적도 있고, 리처드 도킨스도 예전에 우와. 한국에 온 적이 우와. 있어요. 만났어요. 만나진 않았지만. 아니 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책을 만든 편집자를 제외하고는 번역자가 사실 그 책을 가장 잘 아는 그럼요. 사람이거든요. 예, 속속들이 아는 분이시죠. 네, 소개를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어쩌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러실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를 부탁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책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심히 읽었던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본인이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시게 되셨나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이 책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고를 수는 없고요. 이제 출판사들이 불러줘야 그렇죠.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런 큰 책, 네. 중요한 책 같은 것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심지어 출간되기 전부터 그렇죠. 논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잘 하나, 한 페이지 프로포잘을 갖고도 이제 우리 출판사가 내겠다 이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의 경우는 이제 출판사가 저에게 이 책을 번역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책을 알기 전부터 로버트 세폴스키의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출판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무 좋아서 당연히 제가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를 꼭 시켜주세요. 손을 들었죠. 와, 그때는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일 줄 아셨나요? 몰랐죠. 잘못된 계약이었나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세폴스키 씨가 그 전에 스트레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부제는 스트레스의 모든 것이에요. 또 또 이 책은 행동은 행동의 행동의 모든 모든 것, 그 책은 스트레스의 모든 것. 그 책도 한 700쪽이 돼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쓰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은 조금 네, 하셨군요. 네.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작가니까 한 작가가 평생 책을
몇 권을 쓰겠어요. 신주경 박사님도 그렇게 접근하시는구나. 네, 많이 쓰셔도 막 10권 아닐까요? 네, 10권도 힘들죠. 네, 네, 네. 이런 책을 쓰신다면 네, 정말 그러니까 어렵죠. 그 중에 한 권? 그러면 이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와. 여기에 이제 그 파트 중에 좀 재밌는 파트가 청소년기에 관한 파트가 있어요. 네. 제목이 이제 청소년기 혹은 저기요 내 이마옆 겉질 어디 갔어요? 이런 파트가 있는데 요거 번역할 때 좀 재밌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독자는 재밌는데요. 이런 청소년 뇌와 어른 뇌가 다르다는 얘기를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청소년기를 굳이 챕터를 하나 따로 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하죠. 굳이? 네. 그런데 정말로 굳이 따로 둬야 되는 이유가 청소년기의 행동이 두드러지게 유아기나 성인기에 비해서 다르고 그 이유가 청소년기의 뇌가 유아의 뇌나 성인의 뇌와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해요. 그게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청소년들 이제 흔히 뭐 중2병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예,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였던 네. 거죠. 그 이유가 뇌가 성숙을 하는데 다 같은 속도로 성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라거나 네. 다른 그런 부분들은 성인에 얼추 가까워졌지만 단 하나 그 우리 이마옆 저는 이마옆 겉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사실 전두엽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것인데 저는 최대한 한글 용어를 쓰려고 이제 그래서 대한의학협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글 용어를 가급적 쓰기를 네. 권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어색해도 네.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죠. 이마옆 겉질, 이마에 이마옆. 있는 네네네. 겉질. 근데 그 이마옆 겉질은 이제 이성적인 작업을 네. 총괄하는 이제 네. 뇌 속의 결정자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성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제 화가 벌컥 났는데 어른의 경우는 내가 변형계가 화를 벌컥 내도 이마옆 겉질이 야 그거 뭐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인사이드 아웃 같잖아요. 그렇죠. 야, 괜찮아. 좀 기다려. 네, 뇌 속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청소년은 이 조절자가 너무 잘안 일을 되는 못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난 짜증이 억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좋은 기분, 쾌락 같은 거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훨씬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재앙이지만 창의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쁜 일도 많이 하는 시기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폭력성도 조금 네. 높고요.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네. 봤는데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네네. 일어난 어떤 학교 친구들 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사랑 나누는 대화를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근데 이 심리 상담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를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뭔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좀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재밌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가 이해하는 걸 이해하고 싶어 라고 심리상담사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책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를 약간 희화화하기도 하고 중2병 뭐 이러면서 희화화하기도 하고 뭐 어른들은 나도 다 다 겪었다. 겪어봤어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하잖아요. 다 아는 척하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청소년기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학교에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애들은 막 떠들고 뭐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럼 선생님 옆에서 막 경찰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야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도 애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런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연기라는 걸 아는데도 야 진짜 같은 거예요. 보면서 막 속 터져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이게 벌써 저는 이제 청소년기의 뇌를 갖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보면 저는 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쟤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폴스키 씨는 그렇다면 청소년에게는 책임 한정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느냐라는 네. 어려운 문제도 과감하게 다루잖아요. 요즘에 좀 말이 많잖아요. 네, 뭐 네, 촉법 소년 몇 세까지 해야 되느냐. 뭐 경계가 그어져 있는 문제일 리가 없는데 그럼요. 어쨌든 근거를 찾아서 결정을 내리려면 이런 생물학적인 근거, 뇌과학적인 근거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되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좀 과학을 좀 알아야 되고 생물학, 뇌, 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실험실 안에서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과학이 아닌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과학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과학책에 좀 관심 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너무 두꺼워가지고 추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 파트가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좀 더 편을 갈라서 상대방 팀을 공격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해야 될 때 사실 좀 더 적극적이거든요. 게임을 해도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면 네. 아 왜 저래 그냥 상대방 혹은 컴퓨터한테 네. 아 왜 저래 그냥 그러면서 아 또 졌네 뭐 이 정도인데 만약에 팀을 갈라서 우리 팀과 저 팀이 같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총을 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스포츠 경기 사실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네. 야구장에서 만약에 홈팀이 지면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날 네, 네. 지하철 초토화되는 것이고 뭐 축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한 어떤 형태의 폭력이잖아요. 우리 팀이 졌다고 해서 막 지하철역에서 깨부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 오늘 저 팀 져서 그래 라고 정당화하기에는 좀 폭력적인 것 같고 체육대회도 그냥 개인 달리기 말고 뭐 계주를 한다든지 청팀 뭐 100팀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핵심이 그 우리와 그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폴스키 씨가 이제 인간의 폭력성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막 이렇게 범인을 찾듯이 마치 추리 소설처럼 너냐 테스토스테론이냐 유전자냐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그런 이분법하는 편가르기 사고 방식이라고 세폴스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그들 이렇게 나눠서 우리 내 집단에 대해서는 한없이 옹호해주고 그들 타인 외 집단에 대해서는 일단 배척하는 이런 성향은 사실은 나쁜 것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무리끼리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무리 편을 편들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이것은 뭐 누가 나쁜 문제가 아니라 진화가 우리 사회적 동물인 인간 종에게 넣어준 어떤 생존의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세폴스키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이 도구를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거나 쓸려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팀의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분법이 결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이분법 명확해 보이는 경계이지만 사실 인간은 그동안의 많은 심리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1초 만에 본능적으로 편을 가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스웨터를 입었고 심채경 박사님은 재킷을 입었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서 스웨터파와 재킷파로 이렇게 쫙 사람들을 나눠서 재킷 입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스웨터를 입은 사람에게 보다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무의식적인 단서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 점을 모르고 거기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겠죠. 네, 이게 이제 뭐 생물학적인 문제, 네. 생물학적인 기원에서 유래했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네. 편을 가르게 되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거를 모르면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지금 나빠서 그래를 모르면 제가 이상한 애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사폴스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스트레스 같은 거라고 예를 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박멸하게 써.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인 네. 것이 스트레스는 좋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스트레스라거나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그들 이분법은 인간의 가장 나쁜 행동을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행동, 남을 굉장히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행동의 네네. 기원이기도 우리 하고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그런 소속감을 안겨주는 그런 기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그렇죠. 다만 내가 여기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뭔가 행동을 편을 가르려고 할 때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네. 그런 전략들이 예를 들어 한 발 물러나서 편가르기를 다시 생각해보는 요소들. 심채경 박사님이 지금 재킷을 입었다고 해서 나랑 딴 편이 아니야. 지금 나랑 같이 알아주세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 네. 우리 같이 과학책 읽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재평가를 하면은 그 편가르기가 해소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과학적 실험으로 효과가 네. 있다는 게 네. 되게 많이 입증이 돼서 그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문과이과거든요. 네.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를 나눠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이제는 이제 통합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시, 이제 대학 입시나 네. 이런 걸 생각해서 문과이과가 좀 자연스럽게 갈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 세대는 문과이과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교육을 받던 세대여서 과학이나 수학만 막 매니아적으로 파는 것 같고 인문사회 쪽은 뭐 과학은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밈이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로 나눠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 책에서도 이제 범주적 네.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든지 카테고리를 그냥 네. 딱 나눠버리는 거죠. 저는 이 범주적 사고라는 단어에서 그걸 떠올리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는 현악기인가 타악기인가? 네, 현을 이렇게 때려서 건반을 때려서 현이 울려서 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피아노를 현악기에 넣어야 될지 타악기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건반악기 새로 만들었죠. 네, 새로 범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어느 카테고리엔가 네, 꼭 구분하고 싶고 토마토도 채소인가 과일인가 하다가 과채류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넣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사고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내 편이지, 네 편이지. 그렇죠. 빨리 피하 식별을 잘해야 이제 생존에 유리하기는 한데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적 사고는 또한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언어 자체가 범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범주화를 하고 경계를 긋지 않으면 언어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긴 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범주화하려고 하면 이 책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본질주의적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흑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흑인이고 흑인일 뿐 다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본질일 뿐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다른 공통점이 있어서 나 같은 동양인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떤 다른
본질의 범조화를 하면 이제 가까워지기 어렵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 밈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재미있고 설명을 유용하게 해주는데 분명히 유용한데 밈으로만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놓치는 것이 생기고 그럼요.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솔직히 세상에 그렇게 쉽게만 간단하게만 설명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마치 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안겨준다는 맞아요. 점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세포스키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아닌 편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이 아닌데도 어떤 인류로서의 우리 편으로 다시 끌어안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계속 싸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어떤 커다란 더 큰 인류의 혹은 뭐 지구의 이런 더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희망이 아직 있는가? 번역을 해보시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 깊게 읽으셨는데 어느 쪽이세요? 범주로 나눠야지. 범주로 예스냐 노냐로 예스니까 대답을 노입니까? 하라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사실은 책의 분량으로만 따지면요. 책이 1000쪽인데 세폴스키가 700쪽에 걸쳐서 인간은 이래서 나쁜 짓을 하기 쉽고 저래서 나쁜 짓을 하기 계속 쉽고 얘기하잖아요. 700쪽을 얘기했고 끝에 20쪽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희망 너무 작게 주신 네, 것 같은데. 밸런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학적, 생물학적 증거로만 따지면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비관적인 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감정은 희망이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고 그 기저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잡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일단 인지해야 되고 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네. 극복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가장 제가 요새 병식이라는 단어에 조금 네, 요즘이 또 키워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 병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환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인지하는 단계죠. 환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그게 가장 치료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태이잖아요. 나 괜찮은데. 그렇죠. 네. 도움도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고 그런데 이런 인류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고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병식을 가져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많은 뭐 종교도 해왔고 사회, 법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과학적인 정보들도 반드시 하나의 참고서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게 그 참고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참고서를 읽은 우리는 갖췄으니까 병식은 생겼다면 앞으로는 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그렇게 요즘 또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대인데 읽어보시면 끝에 남는 것은 희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특수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이제 정신 지체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지금 화가 났네 혹은 오늘 내가 화를 냈네 이거를 체크하는 거래요. 오늘 내가 화를 냈나 안 냈나 혹은 뭐 어떤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 내가 화를 냈나 뭐 화를 내는 거 말고 다양한 체크할 리스트들이 있겠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지부터 하는 거네요. 네, 자기의 문제를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화를 많이 냈어. 네. 월요병이잖아요. 직장인들의 월요병이죠.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그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물건을 던졌어. 이걸 내가 어떨 때 물건을 던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리포트를 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인지하고 기록하고 맞아요.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랑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또 편견들이 있는데 네, 그 네. 생물학적인 조건도 있지만 심리학적인 편견도 있는데 그 편견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신은 지금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래요. 당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입각한 편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따라가면서도. 그래서 네. 일단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 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좀 어느 분야에서나 좀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나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좀 너무 두꺼우니까 혹시 독자들에게 여기라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 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분야별로 다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14장을 고를 텐데요. 14장. 14장 제목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이해하기, 덜어주기거든요.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입이나 공감의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나쁜 행동 안 하려면 상대한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성을 발휘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감정에 앞서서 같이 주저앉을 수도 네, 있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감정이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요새 거울 뉴런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박사님도 당연히 아실 텐데 내가 타인을 모방할 때 뇌에서 활성화하는 뇌회로라서 이게 감정이입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뭐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버즈워드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맞다 그러도 하더니 네네.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또 아니라고 네, 하고 아니라고 또 합니다. 그게 또 과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네. 변하면 지식이 바뀌죠. 그래서 그 장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감정에 앞서서 그렇게 그게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 그 전두엽, 이마엽을 가동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게 맞으신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저 MBTI T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네,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 네, T가 굉장히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네. 있다. 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되게 좋은 얘기들도 많고 또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좀 책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문장을 한번 뽑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번역가님 웃으실 것 같은데 만약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얘기가 복잡하다가 될 것이다. 정답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사실 지금 엄청 소개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yes, no, 뭐 희망, 절망 이게 아니고요. 복잡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자 본인도 복잡하다고 이 책을 요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농담이고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게 저는 각주에서 골랐는데 276쪽에 그 사람 입양 아래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만으로 좀 읽어보지 않은 독자분들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욕먹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팀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쁜 좋아하고.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대목이어서 아마 이게 좀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생각나는 일화였어요. 번역가님은 어떤 문장을 고르셨을까요? 사실은 저도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 박사님이 고르신 그 문장이거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하다. 저는 그 대목이 왜 좋냐면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과학책들이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태도로 접근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과학은 되게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학문인 것 같아요. 제가 꼽는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진화하지도 이타적으로 진화하지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다만 특정 조건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 맥락이 전부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은 계속 나아질 것 같고 인류나 뭐 동물이 됐든 인류가 되었든 계속 어떤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라는 단어 자체가 네. 긍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진화라고 하면 뭔가 더 발전된 형태일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무언가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길게 써놓고 네. 여전히 복잡하다고 책을 읽으나 안 읽으나 답이 없는 건 똑같네요. 이 행동 말고도 책 정말 많이 번역하셨는데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김명남의 번역한 책들 통계를 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분야나 혹시 좀 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분야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책에서 원하는 바는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인 것 같아요. 알려주는 네, 걸. 그래서 모두가 다 알던 것을 이제 멋지게 설명하는 책도 세상에는 물론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는 책에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계속하기는 싫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좋아라기보다 저는 다 궁금해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 네. 거군요.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와 정말 공부하는 자의 이 태도 멋지네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번역하시고 분야도 너무 다양하면 사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새로운 분야는 또 용어부터 낯설고 이게 엄청난 작업일 것 같거든요. 번역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명남 번역가님 한때 이렇게 굉장히 핫했던 키워드가 그 KNM 1 김명남의 시간이에요. 네. 예, 이제 본인이 좀 쑥스러워서 KNM이라고 쓰셨지만 1 김명남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번역가님이 시간 관리, 일할 때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죠. 이제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 김명남이 끝나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김명남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가를 이제 정하고 하면은 좋다. 이거 한때 이제 정말 핫한 키워드였는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도 그렇게 저는 하시나요? 여전히 KM 작업법으로 오, 그렇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와 가장 비슷한 직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인 것이 작가는 이제 어디에서 산책을 하다가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번역가는 어쨌든 앉아서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영감을 얻는 게 아니네요. 네. 영감은 책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거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되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작업.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 활용법을 이렇게 SNS에 써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로 책을 쓸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작가님으로 같아요. 한 번 더 모실 수 있기를. 너무 유용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뽀모도로 시간 관리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과 노하우를 실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 근거가 있거든요. 네, 과학적인 근거. 네,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네. 뇌과학적으로 성인 인간의 경우에 주의력 지속 시간이 최대가 40분이래요. 그러니까 40분만 일하고 그 다음엔 이제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되는 거죠. 대학교 보통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인데 네.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을 좀 더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보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번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아까 잠깐 용어집을 이제 학회에 알아보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학회마다 어떤 학회는 용어집이 굉장히 만든 지 오래돼서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용어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같은 단어도 분야가 다르면 다르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수교육 얘기했는데 펑션이라는 단어가 네. 함수, 수학에서는 함수인데 특수교육에서는 기능이기도 하고 뭐 계속 다르잖아요. 그럼요. 또 키보드의 펑션 키가 또 네.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학교에서 용어집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걸 참고해야 되니까 행동을 번역하면서도 뭐 대한 심리학회의 심리학 용어집 그리고 대한 의학협회의 의학 용어집, 해부학 용어집 이런 것들은 거의 과학책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거의 끼고 산다고 비유적이지만요. 요즘은 다 그렇군요. 온라인에서 아, 찾으니까 끼고 살진 네, 않는구나. 끼고 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없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요. 없는 경우에 이걸 어디까지 창작을 할 것이냐. 만들어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있어주면은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회에서 쓰는 용법이랑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럴 때는 독자 층에 맞춰서 이제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책을 읽을 사람은 어떤 독자인가? 아, 전공자인지 그렇죠. 일반 대중인지. 전공자라면 좀 더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반 독자라면 사실 가독성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두엽이라고 할 건가 이마엽이라고 할 건가 네.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과학책들은 요즘 반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일돼 있지 않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반반이라서 전두엽에서 이마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시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마엽이라고 쓰는 거는 저는 그게 나은 거라고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김연남 번역가님이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책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밖에 그럴 수 있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번역가는 사실 이 언어 생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뭔가 언중의 그런 언어 생활에 약간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과학책은 더 중요하고요. 제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책에 시각 스펙트럼이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전 제가 분광 전공해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 비저블 스펙트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저희는 비저블 하면 가시광선이거든요. 네. 원래 원문이 혹시 기억나세요? 피지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아, 그럼 저는 이거 가시광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천문학에서 가시광 스펙트럼인 거랑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용어가 전공자마다 또 해석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이제 제가 웃기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머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유머를 번역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면 뭐 미국식 영어로만 통하는 농담이 있고 또 한국어는 한국어로만 통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절대 번역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그 가재는 개편 이런 네. 번역이 있었어요. 이 책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작가가 썼을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안 썼을까? 썼을 것 같죠? 네. 안 썼습니다. 아, 그렇죠. 깜짝이야. 원래 원문은 세폴스키 씨는 그 영어 속담 중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인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한글로는 사실은 보통 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맥락상은 그거를 써서는 이 전달이 안 그쵸, 되는. 이 유쾌함이나 네네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는 걸 쓰면 그 뒤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쉬워서 제가 바꾼 거고 그래서 농담을 바꿀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네.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맥락. 사실 번역이야말로 모든 선택이 맥락에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네요. 농담이 저자가 그 단어 선택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 보이면 월권을 해서 그걸 바꿔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단어 선택을 저자가 중시한 게 아니라 이건 웃겨야 된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끼어들어서 번안을 할 수도 있죠. 작가의 웃기고 싶은 마음을 네. 읽어주시는군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여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너무 농담이 많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농담이 많으시면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실 줄 저는, 알았어요. 농담을 번역하는 게 너무 재밌고 과학책 중에 아마 제일 욕이 많은 책일 것 같거든요. 머저리라는 단어도 막 들어가고. 욕도 너무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쓰진 않으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쓰면서 대리 쾌감을 되게 많이 맛보고. 머저리 너무 이렇게 점잖은 욕 아닌가요? 네, 머저리 뭐 바보 다른 과학자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있으세요? 이게 이 저자가 전반적으로 웃기고 싶어 한다까지 이제 네. 공감을 하신 다음에는 네. 근데 웃기려고 쓴 부분은 번역하기 힘들고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트릭을 써서 이 저자가 도저히 한글로 옮길 수 없는 농담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네. 다른 대목에서 내가 농담을 좀 오. 창작해서 오. 어쨌거나 이 저자의 웃기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하실 때도 있나요? 지나친 의역이잖아요. 그러는 번역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번역가는 어디까지나 작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작가 앞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대목을 삭제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의 금기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살리되 그냥 농담인데요. 그래도. 맥락에 상관없는데도. 네, 그래도 저자가 그걸 너무 쓰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예. 이게 정말 별로라는 건 알지만 나 너무 쓰고 싶어. 뭐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존중해서 그대로 쓰는데 그래서 번역은 항상 그게 어렵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내가 어디까지 활약해도 되는가. 그렇군요. 막 이 사자성어나 속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자성어 모음집, 뭐 속담 모음집 이런 거 활용하세요? 당연히 그런 것도 활용하고요. 유의어 사전이라거나 유의어 그런 사전. 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평소에 많이 수집하려고 하죠. 단어 수집 가시군요. 다른 책에서 읽으면 이제 적어놨다가 굳이 한번 써먹게 되고 네. 새로 배운 농담, 네네네네. 새로 배운 단어.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유머가 대부분 저는 각주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각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주가 도대체 정보를 더 주는 걸까요? 좀 웃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책의 한정에서는 각주가 이제 본문에서 흘러넘친 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본문에 쓰고 싶었지만 내가 진짜 아무리 이것까지 쓰면 책이 5,000쪽이 된다. 그러니까 폰트를 작게 해야겠다. 네, 폰트라도 작게 하자 이렇게 해서 떼는 건데 주로 대부분의 과학책 저자들이 각주를 쓸 때는 본문에서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 아니면 이게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조사했다는 근거를 밝히는 이야기 네. 같은 건데 저는 각주가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서 국내 저자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네, 국내 저자들은 안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각주하면은 번역된 책의 어떤 전유물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각주 중에 어떤 경우에는 역자주가 많은 책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본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을 번역가께서 따로 그렇죠. 각주를 빼서 어떤 책은 정말 역자주가 막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여기서는 대부분 저자 자신이 네. 쓴 각주이긴 한데 그러니까 책마다 각주의 역할이 조금씩 그렇죠.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국내서에서도 많이 쓰면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네. 이제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네. 좀 덧붙이고 싶을 때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아니, 각주의 농담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파격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피천득 작가님이 이제 수필은 어떤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필이라는 게 완성된 도자기에 약간의 그 빗나간 부분 뭐 이런 것을 이제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약간의 빗나가는 것을 파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각주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썼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완성된 매끈한 도자기보다 약간의 어떤 특별한 문이나 흠이나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는 도자기 더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이 책은 약간 너무 많긴 한데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하나 없는 것, 역자의 말, 네. 옮기니 후기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 왜 찾아봤냐면 이 책이 일단 인덱스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데 앞에 읽다 보면
뭐 뇌나 뉴런이나 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는 지금 가서 부록 1을 읽고 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부록을 막 봐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한참 보다면 여기부터 모르는 독자는 부록 2를 읽고 와라. 그럼 또 뒤에 가서 부록을 막 보고 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앞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어디에도 옴기니 후기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제가 뒤져봤거든요. 근데 사실 번역가님 어느 인터뷰에서 옴기니 후기 좋아하신다고 옴기니 후기가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인의 말과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책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두꺼워서 제가 굳이 독자를 배려하셨나요? 네, 제가 거기 굳이 한두 마디를 더한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게 제일 컸는데 옴기니 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가요? 네, 미국 책이나 이런 책들에서는 설령 번역사라고 해도 옴기니 후기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 볼 기회가 네. 없었는데. 그런데 굳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개글 같은 게 되어주기는 하죠. 그렇긴 네, 하죠. 저도 이제 책을 처음 볼 때 표지를 보고 뒷표지 보고 저자 소개 보고 목차 보고 그랬는데도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옴기니 후기를 보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옴기니 후기는 어떤 1인의 감상이잖아요. 그 독자의 네. 어떤 감상을 선제적으로 배제해버릴 그럴 수 결정지어버릴 가능성이 네,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안 쓴 특히 문학 작품은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과학책을 번역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독자에게 네, 이 책 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쓰게 되는 편이에요. 네. 이 책은 그렇게 들어오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우셨군요. 너무 두꺼워서. 우리의 이제 페이지 수를 조금 줄여드리기 네.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 아마 이제 이 옴기니 후기가 이 책에는 없지만 이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독자들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제 과학책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과학책이랑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학책이 저는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어떤 과학계랄까 과학책 출판 시장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이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심채경 박사님이랑 우리나라 과학책이랑 번역된 과학책은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과학책 번역을 20년을 해왔는데요.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저자들이 쓰는 과학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많아졌어요. 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네, 양적으로나 특히 질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20년 전에는 정말 뭐 번역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번역서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과학책에 저는 범주적 인간이어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가끔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천문학, 네. 천문학 카테고리 눌러서 출간일 순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 분야에 누가 책을 냈나, 네. 어떤 책이 소개됐나 이런 거를 자주 보는데요.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천문학 책은 정말 굉장히 숫자가 적고 과학책 전체를 보면요, 제가 이제 전문 교재 뭐 이런 카테고리 잘 눌러봐요. 그럼 이제 대학 그 교재로 쓰는 그런 책들도 간혹 이제 그 어떤 좀 흐름이 있는지를 가끔 보는데 대부분 번역서이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도입되는 번역서의 분량이 과학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 감성을 위해서 저자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저자를 초대할 한국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 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번역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게 과학책을 읽고 싶은데 항상 번역투의 문장으로 과학책을 읽게 되고 번역된 내용 어쩌면은 때로는 농담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농담이 쓰여져 있는 과학책들만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업에 계시는 분은 좋아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번역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네, 따졌을 때 전체 출간되는 책 중에 번역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과학책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과학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그러하고 특히 과학책은 엄청나게 번역서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그래도 한 지난 20년간 많이 국내 저자들이 생겼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국내 저자들 책이 주로 학자 교수님들께서 맞아요. 쓰신 거기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너무 있었는데 어려웠죠. 요즘은 이제 심채경 박사님도 그러시고 정말로 그냥 뭐 소설가처럼 잘 쓰시는 과학 저자들이 많이 생기셨고 이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용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그래서 형식 면에서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라면 사실은 그냥 압도적인 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학자의 수의 차이.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애초에 전 지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특별히 뭐 글을 못 써서라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독자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독자가 영미권 과학 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애초에 만들어지는 책의 비율이 네. 압도적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보다는 오히려 저는 최근에는 저도 사실은 저는 번역가이기 때문에 영미권의 과학책을 위주로 읽지만 그런 저도 최근에는 국내 과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국내 책 보실 시간까지 되시나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 더 편하거든요. 당연히 더 그렇군요. 편하고 네네. 더 쏙쏙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냥 되게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책을 읽더라도 과학 책을 읽으시는군요. 저는 다른 책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그러게요. 네, 이것저것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뭔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과학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계속 들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다 보면 이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다른 분야의 책에서 갑자기 이해되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전공을 하거나 그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분야로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건 계속 20년 뒤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나와서 좀만 옆으로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 쉽게 이해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과학책이 일반 대중이 조금 읽어주시고 과학책 자체를 좋아하는 과학 매니아들이 읽어주시고 진짜 전공을 하거나 진짜 그 과학기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읽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농담도 막 자주 하곤 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과학책을 번역했을 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지 않냐, 막 틀릴까 걱정되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전문 번역. 그런데 과학자들은 과학책을 안 안 읽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적할 사람이 없죠. 네, 지적을 해주시려면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과학자들이라도 과학자는 이제 과학의 전공자이지 책을 쓰는데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책을 쓰시려면 좋은 책을 읽으시는 수밖에 다른 지름길은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본인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도 저는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번역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네. 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또 이 책에 대해서 감히 소개도 부탁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고요. 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활동은 어쨌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님과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동이라는 책을 얘기했고 또 번역가의 직업, 번역가의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과학책을 번역해 주시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학 감성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